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 마을에 이기라는 이름의 쌍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이름이 이였고 동생은 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쌍둥이가 마을에 가져다주는 균형과 조화로움을 좋아했습니다. 이 형제는 마치 낮과 밤처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인이는 항상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그는 사물의 본질과 그 속에 숨어있는 질서를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는 그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사색에 잠긴 것 같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우주의 원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규칙과 법칙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동생기는 활기차고 변화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바람처럼 어디론가 휙휙 움직이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의 에너지를 따라잡지 못해 혹혹대기도 했지만 그가 가는 곳엔 항상 즐거움과 활기가 넘쳤습니다. 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만지고 체험하며 그 속에 생명력을 느끼는 것을 즐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이 형제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가 에게 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의 조언은 마치 명확한 나침반과도 같아 사람들은 다시금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는 일상에 지치거나 새로운 활기를 원할 때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용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없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기 형제가 나섰습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의 본질과 가치를 깨닫도록 도왔고 이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기는 그들 사이에 교류와 공감이 싹틀 수있도록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마침내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이기 형제의 지혜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의 철학과 기의 에너지에서 나오는 조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과 사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곡이의 이기 이원론은 이와 기가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야 비로소 세상이 균형을 이룬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달았고 이는 그들 삶의 지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기 형제는 그 후로도 계속 사람들에게 조화와 균형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마을의 든든한 지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로 남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식과 지혜의 소포로 잘 알려진 도시 칸텐베르크에는 수학을 무한히 사랑하고 철학을 곁눈질하는 심오한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칸타로프였고 그는 늘 머릿속에 칸트의 이론을 굴리며 다녔죠. 특히 선언적 종합 판단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아 이 주제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할지 항상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칸타로프는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관점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도시에 있는 커다란 거울을 활용하기로 했죠. 그 거울은 단순히 외모를 비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도 비춘다고 합니다. 이 거울 앞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거울은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그 생각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날이 되어 칸타로프는 거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음식과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자 그는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생각의 방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유명한 7+5는 12 명제를 거울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은 즉시 다양한 이미지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서는 한 어린아이가 손가락을 꼽으며 7과 5를 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 순간에 12개의 사과를 아끼던 노인이 그 사과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칸타로프가 말했습니다. 이 명제가 선언적으로 참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숫자 자체가 주는 개념을 벗어나 수학적 진리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거울 속 숫자는 갑자기 빛을 발하며 아이디어의 세계로 변화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그 장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평범한 셈 이상이 무언가가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칸타로프는 다시 설명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더할 때 단순히 사물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하고 거기서 새로운 답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수학적 명제는 새로운 길을 열고 진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제 거울 속에서는 숫자들이 일로 변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문양의 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각 문은 새로운 진리와 이해를 상징했고 그들 각각이 새로운 발견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하여 이 광경을 서로 토론하기 시작했으며 칸타로프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그들의 관심과 깊은 이해를 나누며 칸트의 이론을 현실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칸텐베르크에서는 철학적 토론이 더욱 활발해졌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진리를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칸타로프는 선언적 종합, 판단의 매력을 성공적으로 각인시켰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더욱 깊이 탐구하는 즐거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저 숫자의 합을 넘어서 삶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에 목적마을이라는 특별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이었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신념을 공유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깊이 매료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에도 고유한 목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방문한 여행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행자는 자신이 사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무질서와 혼돈에 지쳐서 목적 있는 삶을 찾기 위해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어떻게 그들의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있는지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를 안내한 곳은 마을이 정원사였던 엘라의 집이었습니다. 엘라는 자신이 돌보는 정원 속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에도 목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여행자에게 말했다. 이 장미는 곧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생물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별들에게는 꿀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여행자와 함께 찾아간 곳은 목수인 마르코의 작업장이었습니다. 마르코는 목적마을의 전통에 따라 자른 나무들이 단지 가구가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나무는 그늘을 주던 존재에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의자로 거듭날 거예요. 그것이 이 나무의 새로운 목적입니다. 여행자는 또한 마을 학교의 선생님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소피아는 학생들에게 각각의 사람은 자신만의 특별한 목적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행자에게 말했다. 학생들의 목적은 단순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여 결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마지막으로 여행자는 마을 우물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을의 현자인 다이오니소스를 만났습니다. 다이오니소스는 모든 갈증을 해소해주는 신비의 우물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물조차도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이 물은 그저 잠깐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이 마을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소통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여행자는 목적마을 주민들의 철학이 단순히 삶의 방식을 넘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떠나며 혼돈 속에서도 자신만이 목적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적마을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거대한 통찰을 주었고 그는 자신의 삶에서 그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에 따르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발견한 목적을 다시 이 마을로 가져와 나누기를 희망하며 자신의 길을 나섰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왕국에는 모두가 최대한의 행복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들은 존 스튜어트 밀이 공리주의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이 왕국의 이름은 행복랜드였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어떤 행동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룰 수 있을지를 고민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왕국에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어요. 바로 새로 짓기로 한 공원의 디자인을 결정해야 했던 거죠. 주민들은 이 공원을 어떻게 설계해야 최대한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로 공원 한가운데에 커다란 놀이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이 제안에 크게 환호했죠. 놀이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체적 쾌락은 그들의 행복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노인들과 조용한 산책을 즐기는 성인들은 이 의견에 반대했어요. 소음과 혼잡함이 그들의 정신적 평온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했죠. 두 번째 아이디어는 공원을 정원으로 꾸며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어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찬성했지만 이 역시 모든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활동적인 사람들은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러한 여러 의견들 속에서 왕국의 현자 밀로스프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기 위해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즉, 모두에게 조금씩 의미 있는 쾌락을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회의를 거듭한 끝에 주민들은 모두가 조금씩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했어요. 놀이기구 몇 개는 구석진 곳에 설치하고 공원의 다른 한쪽에는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용한 독서 공간도 마련했어요. 결국 공원은 놀랍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는 주민들의 모습은 행복랜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변했습니다. 놀이기구에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아이들과 호숫가에서 독서를 즐기는 노인들, 그리고 다양한 꽃의 향기를 맡으며 산책하는 사람들까지 공원은 모든 이들에게 의미 있는 쾌락을 제공하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어냈습니다. 밀로스프는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란 때로는 타협의 결과로 찾아오는 법이란다. 우리가 서로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면 우리는 더욱 더 큰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지. 이렇게 행복랜드 주민들은
일의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모두의 삶의 질을 더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답니다.